자, 피해자입니다. 자, 먼저 의의 보시게 되면 최협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협의가 통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의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피해자도 그에 대응해서 형식적 의미의 피해자, 실질적 의미의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받으시고요. 자, 피해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를 피해자학이라고 합니다. 의에 나와 있죠. 자, 연역을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연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요, 땡땡 치시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는 단순히 뭐다? 단순히 수동적인 범죄 객체에 불과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된 연구 대상이 범죄, 그리고 범죄자에 국한되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 범죄 피해자가 연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된 학자들 볼게요. 맨델존 알아두시고요. 헨티 알아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엘렌 베르가 있고 프라이 여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참고로 봐두시고요. 기억해둬야 할 사람은 맨델존하고 헨티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처음으로 피해자학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다? 맨델존이다. 그 책 이름 피해자학을 통해서 처음으로 피해자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 책에서 자, 피해자학의 독립과학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독립 밑줄 그시고. 됐어요? 자, 두 번째, 헨티를 볼게요. 헨티는 자, 행위자와, 즉 행위자는 범죄자를 말하죠.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범죄자 혼자만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해서 상호작용이란 말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 과정에 적극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에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라고 한 사람 누구다? 헨티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예전에 뭐 사법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법시험 문제지 공문시험이 아니잖아요. 참고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안 할게요. 필기 안 하고 그냥 참고로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쵸? 공부를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 분류를 볼게요. 첫 번째 맨델존. 자, 맨델존은 자, 각주를 보시게 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유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귀책성. 뭐 유책성이든 귀책성이든 그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렇게 한 사람 누구다? 맨델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여러 번 된 적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네요. 이 질문 하나가. 자, 볼게요. 자, 먼저 맨델존은 책임이 없는 피해자, 조금 있는 피해자, 똑같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큰 피해자, 그 다음에 가장 책임, 다시 한번, 가장 책임 있는 피해자,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먼저 책임 없는 피해자, 기출된 적이 있는데 영아 살해죄에서 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미성년자 약취인죄에서 미성년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책임 없는 피해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보호직 시험에서. 자, 조금 있는 피해자 보면 낙태로 사망한 임신부 밑줄 그어두시고, 자, 동등한 책임 있는 피해자, 동반자살이죠. 촉탁승낙한 자. 또 더 책임 있는 피해자를 보시게 되면
폐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피살된 요 피해자, 그쵸?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 이건 됐고, 가장 책임 있는 피해자, 정당방위에서 나오는 공격적 피해자죠. 정당방위의 상대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를 가장하고 타인을 무고한 자, 그 다음에 망상자, 히스테리 발작자는 됐고, 밑줄 그은 사람 있죠? 밑줄 그은 사람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번지수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보호직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형을 귀책성 여부에 따라 나누게 되며 영아 살해죄에서 영아를 완전히 유책성이 없는 피해자로 분류한다. 맞아요? 맞죠? 맨 위에 영아가 여기 나와 있죠?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색깔만 칠해볼게요. 이것이 기출된 적이 있었다. 됐고, 자, hen티를 봅니다. 자, hen티는 피해자를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적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민자, 소수민족 등인데 여기서 장애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나왔죠, 기출문제. 그래서 심신장애자를 이 심리학적 피해자로 분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피해자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이 보호직 시험이 엄청 어려워요. 보호직 시험은 형사정책밖에 안 나와요. 교정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형사정책만 나오기 때문에 그 얇은 책에서 형사정책만 내면 구석구석 다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보다 어렵게 나와요. 보호직 7급이. 그래서 보호직 7급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호직 7급이 아니라 그 교정학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교정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대충만 봐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보호직 7급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렵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보호직 교정직 시험에서는. 자, 심리학적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 공통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의기소침자, 무관심자, 탐욕자 등등 읽어보시고, 앨런베르거 볼게요. 앨런베르거는 피해자를 잠재적 피해자와 일반적 피해자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 피해자 중에서 이 피학대자, 이것이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보호직 시험이잖아요. 보호직 시험. 그래서 피학대자를 잠재적으로 분류를 한다. 봤고,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멘델조는 귀책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였고, 앨런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레클리스는 뭐 순수 피해자, 도발 피해자 이렇게 나눴는데 뭐 참고로 받으시고요. 역시 보호적 시험이네요.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보시게 되면 새로운 피해자 이론 해서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생활양식 이론 또는 생활양식 노출 이론. 노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가 일상생활 이론. 이 두 가지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 생활양식 이론. 자, 생활양식 노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가 안 돼 있는데 따라 적으세요. 가로 열고 이퀄 적으세요. 범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 양식을 취하고 있는 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이론. 따라 적으셨어요? 다시 한번. 범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양식을 취하고 있는 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이론을 뭐란다? 생활양식 노출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사람마다, 그쵸? 범죄 위험이 높은 상황이나 우범지역,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 등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쵸?
다르다.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이런 데 갔다가 괜히 사고만 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젊은이들,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다른 계층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친구들이 보통 이런 지역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가 되기 싶은 계층이다. 계층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양식 노출 이론에 따르게 되면 그 외에 사회 계층별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계층별로 나누었다. 어떻게? 젊은이,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이렇게 계층별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 접촉 기회와 범죄 위험의 노출이라고 하는 구조를 중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됐고, 그 이유는 나와 있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반면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따라서 범죄자와 접촉할 시간도 많고, 기회가 증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보시면 요 생활양식 노출이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양식 노출 방금 봤잖아요. 위에서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층에 따라서 피해 위험성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뭐다? 생활양식 노출이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층별 내가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계층별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 이론 볼게요. 이건 뭔가 하면 이것도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땡땡 해보. 범죄의 표적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됐어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 됐죠? 그게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주장했는가 하면 이것이 코엔과 펠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코엔과 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상생활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범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코엔과 펠슨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는 범행 동기를 지닌 범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범행 대상이 있겠죠. 그리고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의 부존재,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범죄가 결정되더라는 것이. 다시 올라가 보시면 코엔과 펠슨은 동기라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항상 고정된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지만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변수는 요 세 가지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즉 범행 동기라든지 사람의 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는 거야. 옛날이나 오늘이나 과거나, 그치? 18세기든 19세기든 20세기든 항상 늘 일정하다는 거야. 늘 일정하다. 그렇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범행 대상, 부존재인데 그 중에서 요 기억번은 일정하다 했으니까, 일정하다 했잖아요.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 일상생활동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다. 그게 바로 범행 대상이죠. 그리고 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쵸? 여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밤 늦은 시간에 새벽까지 친구들과 흥청망청 놀았어요.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술을 먹었으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남자가 쫓아오잖아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 강간 사건 아세요? 그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거기서 그 여성이 친구들과 술 먹고 아침 새벽
한 5시인가 6시인가 돼서 신림동 원룸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한 남자가 쫓아가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뭐다? 적절한 범행 대상이 존재하고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존재했고 그래서 범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 상태로 그 여성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는 이론이 바로 뭐다? 일상생활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보다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 중시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걸 읽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거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의 일정한 유형이 범죄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사람 그쵸?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술 먹은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보다 범죄 피해자가 쉽게 된다는 이론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범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위에서는 사회계층 색깔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시간 흐름에다 색깔칠 해볼게요.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경제적 불평등, 실업률 등 이런 것이 조건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의 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밑에 뭐 매력성, 그 다음에 보호 능력의 부재, 무방비 상태일수록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것도 뭐 같은 말이고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부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가 다 설명드린 것인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코엔과 펠스는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범죄를 범할 개연성의 사람의 수는 늘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늘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에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합당한 표적, 그 다음에 보호 능력의 부존재라고 보았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됐죠? 그리고 법령이 있는데 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5번입니다. 5번. 5번은 시험 가능성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